나는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데 딸이 데려온 15살 연상의 사위는 내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숙한 배려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사위와 단둘이 마주 앉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고 결국 나는 딸에게 줄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온 가족의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오늘은 우리 딸 수진이 결혼하는 날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데 나는 옷장 앞에 서서 오늘 입을 한복을 꺼냈다. 연분 홍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 딸 결혼식 때 입으려고 3개월 전에 맞춘 옷이다. 맞춤집 사장님이 장모님 피부톤에 딱 맞는 색이라며 추천해준 색이었다. 나는 한복을 침대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가 주름, 입가에 난 잔주름, 처진 턱선. 3개월 전 한복을 맞출 때만 해도 괜찮네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었다는 게 보인다. 나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살짝 당겨봤다. 주름이 조금 펴졌다. 놓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아, 나도 이제 할머니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수진이는 25이다. 내가 결혼했던 나이보다 3살이나 많다. 나는 22에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고 그 남자가 평생 내 남편이 되었다. 그때 난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그냥 부모님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었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수진이는 다르다. 얘는 사랑해서 결혼한다. 준호 씨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수진이 눈빛이 달랐다. 반짝반짝 빛났다.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너무 아껴줘.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달랐다. 딸은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이제 뭐가 남은 거지? 나는 한복 저고리를 들어 내 몸에 대봤다. 연분 홍색이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춰준다. 그래도 이 옷을 입으면 조금은 젊어 보일 것 같았다. 그때 문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침 안 차려. 배고파.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한복을 다시 옷걸이에 걸었다. 3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다. 밥 안 차려? 빨래 안 했어? 집안일 제대로 해.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된장찌개를 꺼내 냄비에 덜어 불에 올렸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배가 불룩 나온 모습. 아침부터 뉴스를 틀어놓고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밥됐어요. 내가 말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식탁으로 왔다. 의자를 빼고 앉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표정을 찌푸렸다. 이거 어제 끓인 거야? 김치 맛이 좀 이상한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딸 결혼식인데 아침부터 대충 차리면 어떡해. 남편이 투덜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대충? 어젯밤 11시까지 음식 준비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얼굴 관리하고 지금 밥 차린 게 대충이라고. 하지만 나는 참았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였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구나.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었지.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뿐이다.
오전 10시 웨딩홀에 도착했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다. 화장을 하니까 원래도 예쁜 얼굴이 더 빛났다. 어머, 우리 수진이. 진짜 공주 같다. 내가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엄마, 나 떨려. 왜? 준호 씨 좋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수진이가 웃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가 봐도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잘 챙겨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준호 씨는 달랐다. 우리 남편처럼 무뚝뚝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늘 챙겨주고 말을 잘 들어줬다. 저런 남자가 세상에 있구나. 처음 준호 씨를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항상 내 편이어서. 수진이가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나는 내 편이야. 평생 내 편일 거야.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 나는 식장 입구에 서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웨딩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장모님. 준호였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 사위. 긴장되시죠?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근데 수진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장모님,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크고 단단하고 따뜻했다.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다. 제가 수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준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남자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남자를 내 딸이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못 만났을까? 나도 이렇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밀어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영수가. 이 사람은 내 사위야. 나는 준호의 손을 살짝 놓으며 웃었다. 고마워요,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넓었다. 걸음걸이가 의젓했다. 뒷모습만 봐도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왜 이러지? 왜 심장이 빨리 뛰지? 나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딸 결혼해서 기쁜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나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준호가 다시 내게 다가왔다. 장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응. 그럼. 나는 그를 따라 피로연장 한쪽으로 갔다. 준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옆에 앉았다. 장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장모님이 저를 믿고 딸을 맡겨주셨잖아요. 처음엔 제 나이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텐데. 준호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사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준호 씨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거 제가 봐서 알아요. 내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장모님, 앞으로 자주 뵐게요. 장모님도 이제 제 어머니나 다름없으니까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에 나는 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다. 나는 얼른 손을 뺐다. 고마워요, 사위. 그럼 피로연 잘 치르세요. 나는 일어나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향하며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 차려, 영수가. 오늘은 내 딸 결혼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 9시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하며 하품을 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식장에서 인사만 몇 번을 한 건지. 남편이 투덜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근데 사위 괜찮은 놈 같더라. 돈도 잘 벌고 얼굴도 괜찮고. 딸 팔자 폈어. 남편이 혼자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다. 팔자? 딸이 팔자가 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준호의 얼굴, 준호의 목소리, 준호의 따뜻한 손.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누워버렸다. 아, 피곤해. 당신 혼자 씻고 자. 나는 남편의 신발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준호의 얼굴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딸이 행복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뇌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평소처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다. 근데 이상했다. 예전과 똑같은 하루인데 왜인지 더 무료했다. 딸이 집을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수진이 방문을 열면 깨끗하게 정돈된 방만 보일 뿐이었다. 딸이 쓰던 화장대, 옷장, 침대. 모두 그대로인데 주인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딸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아다녔다. 나는 딸의 베개를 안았다. 수진아, 잘 살고 있지?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좀 힘들어. 그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준호 씨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딸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들렸다. 엄마, 내가 지금 엄마 집으로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어서 와.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갔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썰어 넣었다. 냉장고에 있던 고등어도 꺼내서 구웠다. 우리 딸이 힘든가 보다. 가슴이 먹먹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조금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딸이 내 품에 안겼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수진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줬다. 자,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봐. 딸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남편이랑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왜? 준호 씨가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답답해.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진짜 나한테 잘해줘. 근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니? 응. 오빠는 15살이나 많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오빠는 그건 어려서 그래라고 하거나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라고 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오빠는 나를 애 취급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속상해.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어? 했지. 근데 오빠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 그럼 나는 또 내가 예민한 건가 싶고.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야, 수진아.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결혼 초반에는 다들 힘들어.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는 딸을 달랬다. 엄마도 아빠랑 처음에 힘들었어. 근데 참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속으로 씁쓸했다. 익숙해진 게 행복한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딸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엄마, 나 좀 더 있다 가도 돼? 그럼. 저녁도 먹고 가. 나는 딸을 위해 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나물 반찬. 딸은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수진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우리 딸 힘들 때는 엄마한테 오면 돼. 저녁을 먹고 수진이가 예전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사위 준호였다. 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결혼식 날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사위. 무슨 일이에요? 혹시 수진이가 장모님 댁에 있나요? 응, 있어요. 왜요? 아, 다행이다.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요. 전화도 안 받고.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수진이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아내한테 좀 서운하게 했나 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사위, 괜찮아요. 결혼 초반에는 다들 그래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장모님, 혹시 제가 장모님 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아내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 씨가 온다고? 왜 나는 지금 떨리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럼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머리가 부스스했다. 얼굴에 화장기가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 입는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나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면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나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냥 사위가 오는데 너무 추레하면 안 되잖아.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회사 정장 차림에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 왜 이런 걸 사왔어요? 아니에요. 장모님이 안 해봐 주시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수진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깨울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준호가 나를 멈춰 세웠다. 장모님, 제가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장모님, 제가 아내한테 뭘 잘못한 걸까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애 취급한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내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좀 더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정말 의젓했다. 넥타이를 매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회사에서 일하다 온 티가 났다. 그런데 지금 그의 표정은 무척 지쳐 보였다. 사위. 내가 입을 열었다. 수진이는 아직 어려요. 25살이면 아직 애잖아요.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아렸다. 이 사람도 힘들구나. 결혼 생활이 쉽지 않구나. 사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장모님.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장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준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수진이를 걱정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다. 이런 남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나는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밀어냈다. 사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했다.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았다. 결혼식 날처럼. 장모님이 제 편이 되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손을 빼려고 했다. 그런데 빼지 못했다. 준호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놓고 싶지 않았다. 장모님.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장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뭘?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아니에요. 다른 장모님들은 사위 편보다 딸 편만 들잖아요. 근데 장모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거실에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엄마, 나 물 좀.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나는 황급히 손을 뺐다. 아, 수진아. 준호도 벌떡 일어났다. 수진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오빠, 왜 여기 와? 아니, 당신이 연락도 없이 나가서 걱정돼서. 준호가 다가갔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당신 기분 상하게 했나 봐. 수진이는 잠시 준호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오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속상했어. 알아. 앞으로 조심할게. 준호가 수진이를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래, 저렇게 화해하는 게 맞지. 나는 여기서 빠져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다.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집을 나갔다. 엄마, 다녀올게. 고마워.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아까 준호가 앉았던 자리였다. 나는 그 자리를 손으로 만졌다. 아직 따뜻했다. 준호 씨의 온기가 남아있네. 나는 손바닥을 펴서 보았다. 아까 준호가 잡았던 손이었다. 그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수가,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내 사위야. 수진이 남편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진지한 눈빛, 그의 낮은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봤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밤 10시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데우고 있었다. 어서 와요. 저녁 먹어요? 응, 배고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나는 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수진이 왔었어. 내가 말했다. 응? 왜? 남편이랑 좀 다퉜나 봐. 그래? 뭐 별거 아니겠지. 신혼부부는 다 그래. 남편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다. 당신은 관심도 없구나. 딸이 힘들어하는데. 준호 씨도 왔었어. 수진이한테 사과하러. 그래? 사위도 괜찮은 놈이네.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공허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물기를 닦고 핸드폰을 봤다. 문자 메시지였다. 사위 준호. 장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아내와 화해했어요.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감사하다고.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저장하고 싶었다. 이 문자를, 이 따뜻한 말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나 지금 이상한 거 맞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또 왔다. 엄마, 나 또 속상해. 왜? 또 준호 씨랑 싸웠어? 응. 오빠가 자꾸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 내 의견은 안 들어줘.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딸을 달랬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준호 씨한테 얘기해 볼게. 진짜?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고민했다. 내가 준호 씨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야, 이건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잖아. 하지만 나는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위, 저예요. 장모. 아,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아, 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위도 힘들었을 거예요. 장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찾아뵙고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동시에 두근거렸다. 언제요? 오늘 저녁에 가능하세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딸을 위해서라도 얘기는 해야지.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대답했다.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7시쯤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6시 40분이었다. 나는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청소기를 돌리고 소파 쿠션을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 먼지 하나 없게 닦았다. 부엌에서는 커피포트에 물이 끓고 있었다. 준호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지난번에 알았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문득 멈췄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사위가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 쓰지? 나는 휴지로 립스틱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발랐다. 더 연한 색으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넥타이를 푼 와이셔츠 차림.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장모님, 늦어서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그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었다. 현관에 구두를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단정했다.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케이크 하나와 음료수가 들어있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장모님 늘 신경 써주시잖아요. 준호가 웃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커피를 타서 그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드세요? 내가 물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준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면 아내랑 또 갈등이 생기고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네요. 그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다. 수진이도 힘들 거예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알아요. 근데 장모님.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아내 말 경청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근데 아내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제요.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죠. 근데 날짜를 보니까 제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랑 겹치는 거예요.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 주는 안 되니까 다른 주로 미룰 수 있냐고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 일정을 미뤄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결국 제가 알겠어. 내가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죠. 근데 그 후로 아내가 저한테 며칠째 말을 안 해요. 준호가 이마를 짚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정말 지쳐 보였다. 사위. 내가 입을 열었다. 수진이는 아직 어려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나이죠. 그럼 저는 계속 참아야 하나요? 준호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장모님도 모르세요? 네.
저도 30년 넘게 결혼 생활했지만 정답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그냥 참고 살았거든요.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장모님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장인어른이.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제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말이 흘러나왔다. 30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근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나는 뭘 위해 사는 건가? 장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장모님도 힘드셨겠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네. 30년 만에 처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뺐다. 준호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사위 왔어? 남편이 준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장인어른. 장모님께 조언 좀 구하러 왔습니다.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 뭔데?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수진이랑 요즘 좀 안 맞아서요. 신혼부부가 다 그렇지 뭐. 당신이 좀 참아.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와 준호는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장인어른은 항상 저러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힘드시겠어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익숙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나는 30년 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다. 준호는 30분 뒤에 집을 나갔다. 장모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문을 닫고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아까 준호가 앉았던 자리에는 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코를 가까이 댔다. 은은한 우디향. 남편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다.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방으로 갔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여기요. 내가 물을 건넸다. 남편은 받아 마시더니 빈 컵을 내게 도로 내밀었다. 고마워. 그 말도 없었다. 나는 컵을 들고 나왔다. 부엌 개수대에 컵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30년 동안 뭘 위해 산 거지? 눈물이 핑 돌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장모님. 돌아보니 준호였다. 그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 사위. 장 보러 왔어요? 네, 집에 먹을 게 없어서요. 수진이는 오늘 야근이거든요. 그래요? 혼자 저녁 먹게 생겼네요. 네, 뭐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 먹으려고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렸다.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말이 저절로 나왔다. 네, 괜찮아요. 장모님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남편도 저녁 회식이라 집에 없어요. 저도 혼자 먹을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함께 장을 봤다. 나는 준호가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들을 골랐다. 삼겹살, 상추, 된장찌개용 조갯살.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봉투를 들어줬다.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마트에서 우리 집까지는 10분 거리였다. 길을 걸으며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부부 같은 느낌이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아니요, 저도 할 줄 알아요. 혼자 살 때 요리 많이 했거든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준호는 상추를 씻었다. 장모님, 마늘은 몇 쪽 넣어요? 3쪽 정도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마늘을 까면서 말했다. 저희 어머니도 된장찌개 끓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된장찌개를 끓여놨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지금 안 계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랬구나.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 힘들었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였거든요. 준호가 마늘을 도마에 놓았다. 그래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 지금은요? 내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말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요. 처음엔 다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면 생각보다 힘들죠. 장모님은 행복하세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빛을 피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요리를 계속했다. 부엌에는 찌개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떠먹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랑 비슷해요. 그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다. 장모님. 준호가 입을 열었다. 수진이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15살이나 차이 나니까 제가 뭐든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진이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던 거죠. 깨달았네요. 네. 장모님이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 덕분이에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장모님은 정말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처럼.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처럼? 나는 내 장모야. 어머니가 맞지.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준호를 어머니처럼 대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다. 준호는 능숙하게 그릇을 닦았다. 혼자 살 때 많이 했다고 했죠? 네. 전처랑 이혼하고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준호가 마지막 그릇을 헹궜다. 근데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좋은 거네요. 네.
그런데 요즘은 준호가 말을 흐렸다. 우리는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장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을 먹었어요.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준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장모님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있어서 버틴다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모님도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그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사위. 준호는 미소 짓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야. 준호는 내 딸의 남편이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줘.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30년 만에 처음이야.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2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나는 동네 정형외과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왼쪽 무릎이 며칠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왔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다. 나이 들면 이런 거겠거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해서 결국 병원에 왔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은 무릎 연골이 좀 닳았네요. 물리치료 받으세요라고 했다. 물리치료실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욱신거렸다. 앗!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다. 장모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준호였다. 어머, 사위. 왜 여기 있어요? 저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그런데 장모님은요? 준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 무릎이 좀 아파서. 별거 아니에요. 많이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준호의 눈빛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물리치료만 받으면 돼요. 나는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비틀거렸다. 조심하세요. 준호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 내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제가 모셔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준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팔을 부축했다. 우리는 천천히 물리치료실로 걸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준호의 체온을 느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다. 물리치료실 앞에 도착했다. 여기서 괜찮아요. 들어가 보세요. 아니요,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검진 받아야죠. 저 검진 다 끝났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 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40분간의 물리치료가 끝났다. 무릎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걷기는 불편했다. 치료실 밖으로 나오니 준호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다 끝나셨어요? 그가 일어나 다가왔다. 네. 기다렸어요? 당연하죠. 준호가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들어줬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장모님, 무릎 아프신데 택시 혼자 타시면 어떡해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준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5분 후, 준호의 검은색 세단이 병원 입구에 섰다.
그가 내려서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조심히 타세요.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깨끗했다.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았다. 집 주소 알죠? 네, 알아요.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장모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혼자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사위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준호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운전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다. 준호가 나를 돌아봤다. 장모님. 응.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표정 보면 알아요. 뭔가 지쳐 보이세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까? 남편은 30년을 살아도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잘 챙기시나요? 그 질문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챙기다뇨. 우리 남편은 자기 일로 바빠요. 장모님도 챙겨주셔야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또 그 말을 했다. 지난번에도 했던 말.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5분 후,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차가 멈췄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고마워요, 사위.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왜인지 내리고 싶지 않았다. 이 따뜻한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장모님? 준호가 나를 봤다. 나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사위. 네.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왜요? 사위가 장모 집에 들르는 게 이상해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렇긴 한데. 수진이도 아직 퇴근 전이고.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층수로 올라간.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준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와요. 준호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앉아요. 커피 탈게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타면서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커피 한 잔 주는 건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라는 것을.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기요. 내가 커피잔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커피를 받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소파 쿠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침묵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장모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장모님은 행복하세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장모님, 딸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딸은 이제 시집 갔고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럼 나는 뭐죠?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거죠? 눈물이 흘러나왔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어깨를 안았다. 울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였다. 울음이 멎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장모님. 준호가 속삭였다. 저도 힘들어요. 알아요. 장모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뿌리치지 못했다. 준호 씨.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다. 장모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준호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3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다. 키스가 길어졌다. 나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밀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를 끌어안았다. 준호의 품은 따뜻했다. 나는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떨어졌다. 나는 숨이 가빴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장모님, 죄송해요. 준호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우리 둘 다 넘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알면 모르게 해야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야죠.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일어났다. 저 가볼게요. 그래요.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입술을 손으로 만졌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다. 여보, 나왔어.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왔어요. 저녁 먹었어? 네. 남편은 씻지도 않고 옆에 누웠다. 오늘 피곤하네. 자. 남편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다. 준호의 키스. 그의 따뜻한 품. 나는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준호. 장모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이 일은 잊어요. 답장이 바로 왔다. 준호. 네. 그래야겠죠. 그런데 장모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도요. 문자를 보내고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내 딸을 배신하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준호와 나는 3번 더 만났다. 첫 번째는 카페에서. 수진이가 야근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2시간을 이야기했다. 손을 잡았다. 두 번째는 준호의 차 안에서.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키스했다. 세 번째는 오늘. 모텔이었다. 나는 모텔 주차장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낡은 3층 건물. 간판에는 영모텔이라고 써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 306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세요. 나는 손이 떨렸다. 들어가면 안 돼.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해. 하지만 내 발은 이미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로비는 어두웠다. 프런트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화장을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향수도 뿌렸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306호 앞에 섰다. 노크하려는데 문이 열렸다. 준호가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았다. 더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TV. 그게 전부였다. 창문 커튼은 닫혀 있었다. 앉으세요. 준호가 말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았다. 장모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저도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장모님, 저 이상해요. 장모님 생각만 해요. 나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수진이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 생각이 나요. 미안해요. 왜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준호를 안았다. 오늘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준호가 나를 눕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뺨에, 목에 닿았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깨어났다. 1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준호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장모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요. 나는 그를 돌아봤다. 영숙이라고 불러요. 영숙 씨. 준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가 낯설었다. 남편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여보라고만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나도요. 수진이가 알면. 모르게 하면 돼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우리 조심하면 안 들킬 거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모텔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들킨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았다. 화난 것 같지는 않았다. 왜, 수진아?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나 승진했어. 대리됐어. 수진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나는 안도하며 웃었다. 어머, 정말? 축하해. 응.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엄마랑 아빠, 준호 오빠랑 같이 외식하려고. 시간 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준호랑 같이? 오늘? 엄마, 왜 대답이 없어? 아니야. 좋지. 몇 시에? 7시에 우리 집 근처 한정식 집. 엄마 좋아하시는 그 집. 알았어. 갈게. 좋아. 그럼 저녁에 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오늘 저녁에 준호를 봐야 한다고. 수진이 앞에서 택시 기사님이 물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아, 집이요. 나는 주소를 말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돼. 나는 장모고 그는 사위야. 아무도 모를 거야. 저녁 7시.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수진이와 준호가 이미 와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다가가 딸을 안았다. 축하해,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준호를 봤다. 준호도 나를 봤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아빠는? 회식이래. 못 온대. 수진이가 말했다. 그럼 우리끼리 먹자.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수진이가 가운데, 나와 준호가 양쪽에. 음식이 나왔다. 건배할까요? 내 승진 축하. 수진이가 물잔을 들었다. 축하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시작했다. 수진이는 신이 나서 회사 이야기를 했다. 엄마, 있잖아. 팀장님이 나한테. 나는 수진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자꾸 준호를 의식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오빠,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수진이가 물었다. 아니, 배가 안 고파서. 점심 많이 먹었어? 응. 준호가 대충 대답했다. 수진이는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엄마, 있잖아. 그때 수진이 핸드폰이 울렸다. 팀장님이다. 잠깐만. 수진이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 나와 준호만 남았다. 침묵. 영숙 씨.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쉿, 여기서 그러지 마요. 미안해요. 그냥 힘들어서.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테이블 아래에서 준호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얼른 놓았다. 수진이가 돌아와요. 수진이가 다시 들어왔다. 팀장님이 내일 회의 준비하래. 에휴. 그래도 오늘은 즐기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열렸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준호였다. 왜 여기? 준호가 다가와 나를 안았다. 미치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나도요. 나는 그를 밀어냈다. 지금 나가요. 수진이가 찾으면 어떡해요?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서. 준호가 내 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모텔 열쇠였다. 내일 오후 2시. 같은 곳에서 봐요. 안 돼요. 제발요.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빨리 나가요. 준호가 먼저 나갔다. 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 차려, 영수가.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나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다. 준호는 먼저 갔다. 회사 일이 있다면서.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준호 오빠가 좀 이상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 자꾸 멍하니 있어.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할 때가 많고.
일이 바쁜가 보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무슨 소리야? 준호 씨가 그럴 사람이야? 그렇긴 한데. 요즘 핸드폰도 자꾸 확인하고 문자 오면 화면 안 보여주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다. 신경 쓰지 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그러려니 해야지 뭐.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차가 우리 집 앞에 섰다. 다 왔어요, 엄마. 응. 고마워. 조심히 가. 엄마도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차에서 내렸다.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항상 같은 모텔. 항상 같은 시간. 수진이가 일하는 시간.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영숙 씨, 우리 조심해야 해요. 왜요? 수진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뭘요? 제 핸드폰 자꾸 보려고 해요. 어제는 제가 샤워하는 사이에 확인하려고 했어요. 나는 긴장했다. 그래서요? 비밀번호 바꿔놨어요. 근데 화내더라고요. 당연히 화내죠.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영숙 씨, 우리 더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나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요. 안 들킬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 2주 후. 수진이가 전화했다. 엄마, 나 지금 엄마 집에 가도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말로는 못해. 직접 봐야겠어. 그래, 어서 와. 30분 후 수진이가 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수진이가 울면서 안겼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호 오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 오빠 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 그걸 확인했는데.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다. 영상을 보여줬다. 모텔 주차장이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우리는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은 오후 2시 13분.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이 여자가 누구야? 뒷모습만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수진이는 아직 몰랐다. 그 여자가 나라는 것을. 나는 핸드폰을 보며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엄마, 이거 봐. 오빠가 낮 2시에 모텔에 가는 거야. 분명히 누군가 만난 거지. 나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영상 속 내 뒷모습. 회색 코트에 검은색 가방. 바로 그 옷이었다. 내가 그날 입었던 옷. 얼굴은 안 나와?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응, 뒷모습만. 차 각도가 그래서. 근데 분명히 여자야. 수진이가 영상을 확대했다. 키는 엄마 정도? 아니 좀 더 작나? 머리는 어깨까지. 수진이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나는 숨이 막혔다. 들킬까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오빠가 정말 바람 피우는 걸까? 수진이가 나를 봤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는 입을 열었다. 글쎄. 혹시 회사 사람 아닐까?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고. 모텔에서 업무를? 수진이가 소리쳤다. 엄마, 말이 돼? 아니. 그게. 나 미치겠어, 엄마. 준호 오빠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딸을 안았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다. 엄마, 나 오빠 미행할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뭐? 다음에 오빠가 또 나가면 몰래 따라갈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야지. 수진아, 그러지 마.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잘못돼? 내 남편인데 확인할 권리도 없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나 정말 배신당한 기분이야. 15살이나 많은 오빠가 더 성숙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어. 수진아, 나 집에 가서 오빠한테 따져볼 거야. 수진이가 일어났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엄마는 맨날 오빠 편만 들어. 수진이가 소리쳤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나 갈게.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어떡하지? 3일이 지났다. 그 사이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준호에게도. 나는 불안했다.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 친구 명자를 만났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자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나 봐. 우리 40년 친구인데 내가 모를 것 같아? 명자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명자야. 왜?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났어. 뭔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사위랑. 뭐? 명자의 눈이 커졌다. 사위랑 뭐? 그냥 그래. 나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명자는 내 표정을 보더니 알아챘다. 설마. 너 지금. 쉿.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미쳤어, 영수가. 사위가. 수진이 남편? 명자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수진이는 알아. 아직은 몰라. 근데 의심하고 있어. 블랙박스에 찍혔거든. 세상에. 명자가 이마를 짚었다. 영수가, 이거 정말 큰일이야. 들키면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나도 무서워. 눈물이 흘러나왔다. 명자가 휴지를 건넸다. 닦아. 울지 마. 명자야, 나 어떡해? 일단 끊어야지.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알아. 근데 뭐? 못 끊겠어. 나. 준호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영수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야. 미친 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잖아. 남편한테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어. 근데 준호 씨는 날 봐줘. 내 말을 들어줘. 나를 여자로 대해줘. 그래도 그건 내 딸 남편이잖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내 목소리가 커졌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 나 좀 예민해졌나 봐. 영수가,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 정말 위험해. 들키면 내 인생 끝이야. 알아. 그럼 끊어. 노력해볼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끊지 못할 거라는 것을.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세요? 영숙 씨,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요? 수진이가 탐정을 고용했어요. 뭐라고요? 저를 미행하겠대요.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겠대요. 나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탐정이요? 네. 오늘 아침에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어요. 그럼 우리 들킬 거예요. 확실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일단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네. 영숙 씨. 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에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만 들렸다. 끊을게요. 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2주가 지났다. 그 사이 준호를 만나지 않았다. 문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그가 생각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여보, 나왔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앉아. 남편이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이게 뭐야?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사진이었다. 모텔 앞. 나와 준호가 함께 들어가는 사진. 이번에는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다. 이게 어디서? 수진이가 탐정 고용했더라. 사위 미행하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가 당신이더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변명 안 할 거야? 남편이 물었다. 야, 서영숙.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사위랑, 그것도 우리 딸 남편이랑.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남편이 일어섰다. 당신 미쳤어? 정신이 있어? 딸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 들어요. 이웃들이 중요해. 지금 남편이 벽을 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나 때문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요? 뭐?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관심 가져줬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죠.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딸 남편이랑 잤어? 남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장 집 나가. 뭐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너 같은 년은 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남편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아파요. 나가. 당장. 남편이 나를 현관으로 끌고 갔다. 신발이라도 신게 해줘요. 필요 없어. 남편이 문을 열고 나를 밀쳤다. 나는 복도에 넘어졌다. 쿵.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맨발이었다. 나는 복도 계단에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저예요. 영숙 씨? 왜 목소리가 그래요? 들켰어요.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뭐라고요? 탐정이 우리 사진을 찍었나 봐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세상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요. 맨발로.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안 돼요. 수진이가 알면. 수진이도 이미 알 거예요. 장인어른이 말했을 거예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위치 보내주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고마워요. 나는 위치를 보냈다. 20분 후 준호의 차가 도착했다. 준호가 내려서 나를 안았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차에 타요. 일단 따뜻한 데로 가요. 준호가 나를 차에 태웠다. 히터를 틀었다. 신발이 없네요. 준호가 자기 자켓을 벗어 내 발에 덮어줬다.
이제 어떡하죠? 내가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몰랐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차 안에 있을 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영숙 씨, 받으세요. 준호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해요? 그래도 받아야죠. 딸인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낮았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엄마가 준호 오빠랑? 대답해봐요, 엄마. 탐정이 찍은 사진 봤어요. 얼굴 똑똑히 나왔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잖아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평생 엄마 믿고 살았어요. 엄마가 제일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아, 이제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요.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수진아,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나 이제 엄마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수진아.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준호가 내 어깨를 안았다. 영숙 씨. 나 무슨 짓을 한 거죠?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내 딸을. 내가 뭘 한 거죠? 그 후 그는 갈 곳이 없는 나를 명자네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명자네 집에서 3일을 지냈다. 그 사이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셋째 날 오후. 명자가 장을 보러 나가고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수진아,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 들어와. 수진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왜 왔어? 내가 먼저 물었다.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엄마가 어떤 얼굴로 날 볼지 궁금해서.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비웃었다. 그게 전부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친엄마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 딸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였어요? 3개월 전쯤. 3개월? 수진이가 웃었다. 3개월 동안 나는 몰랐네요. 우리 엄마랑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지. 수진아, 말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손을 들었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이제 엄마 아니니까. 수진아, 제발. 왜요? 왜 날 그렇게 봐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내가 불쌍해요? 내가 피해자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입을 열었다. 나도 힘들었어. 뭐라고요? 나도 3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내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나는 그냥 가정부 같았어. 그래서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잤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변명이에요, 그게. 수진이가 일어났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세대 차이로 매일 싸웠어요. 근데 엄마한테 하소연했잖아요. 엄마가 내 편이니까. 알아. 근데 알고 보니 엄마가 내 남편 빼앗아가고 있었네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평생 엄마 믿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거짓말. 수진이가 소리쳤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요? 내 남편을 빼앗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수진이가 비웃었다. 엄마, 그건 선택이었어요.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나 대신 남편을.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선택했다. 딸보다 준호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사인하세요. 이게 뭔데? 재산 포기 각서예요. 아빠 재산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거. 수진아, 엄마는 자격 없어요. 가족으로서도 아내로서도. 수진이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사인하고 연락하세요. 그럼 아빠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예요. 그리고요. 수진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엄마 아니에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봤다. 재산 포기 각서. 내 손이 떨렸다. 밤 10시. 나는 한강공원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어두운 강물 위로 달이 불빛이 반짝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여보세요? 영숙 씨, 어디세요? 한강이요. 지금이요? 왜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갈게요. 안 와도 돼요. 아니요. 갈게요. 어디에요? 나는 위치를 말했다. 20분 후 준호가 왔다. 영숙 씨.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왜 이런데 혼자 계세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준호가 내 어깨에 자켓을 덮어줬다. 추워요.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 아니래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래요. 당연하죠.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강물을 바라봤다. 나 큰 죄를 지었어요. 저도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영숙 씨도요. 55살에 무슨 다시 시작이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제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나는 준호를 봤다. 고마웠어요, 준호 씨. 당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여자로 살아봤어요. 마지막이라니요? 이제 헤어져요. 뭐라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왜요? 만나봤자 서로 힘들어요. 당신도 나도. 그래도. 제발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인생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영숙 씨.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당신까지 끝나면 안 돼요. 눈물이 흘렀다. 준호도 울고 있었다. 영숙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도 원했으니까. 나는 일어났다. 이제 가요. 어디요? 모르겠어요. 일단. 명잔의 집으로.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요. 혼자 갈게요. 나는 준호의 자켓을 벗어 돌려줬다. 안녕히 계세요, 준호 씨. 영숙 씨. 준호가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걸었다. 계속 걸었다. 뒤에서 준호가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전부를 여기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재산 포기 각서에 사인했지만 변호사가 최소한의 권리는 있다며 조금이라도 받아내라고 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3천만 원을 줬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초라했다. 원룸은 좁았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2구 가스레인지.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벽만 보였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한 달에 150만 원. 5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1년 사이 더 늙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늘었다. 염색할 돈도 아까웠다. 이게 나구나. 원피스를 입었다. 식당 사장님이 준 것이었다. 언니, 이거라도 입어요. 맨날 그 옷만 입지 말고. 고마웠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렸을 때 명자와 식당 사장님만 내 편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사장님이 주신 직원 식사. 된장찌개와 밥.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내가 끓이던 것보다 맛있네. 예전에는 매일 찌개를 끓였다. 남편과 딸을 위해. 근데 이제는 아무도 내 찌개를 먹어주지 않는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언니, 왜 안 먹어요? 사장님이 지나가다 물었다. 아니에요. 먹을게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밤 10시. 원룸에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영숙 씨? 준호였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네.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가 물었다. 그냥 살아요. 준호 씨는요? 저도 그냥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봤어요.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6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수진이가 원해서요. 그랬구나. 수진이는 새로 만난 사람이 있나 봐요. 잘 됐어요. 준호 씨는요? 새로 만난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왜요? 영숙 씨 때문에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 씨,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세요. 이미 망가졌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 씨. 네. 보고 싶어요. 안 돼요. 왜요? 우리 만나면 안 돼요. 다시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울었다. 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2년이 더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같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여전히 같은 식당에서 일했다. 58살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 애호박, 조갯살. 수진이가 좋아하던 재료들. 찌개가 끓었다. 나는 밥을 푸고 찌개를 떠서 상을 차렸다. 혼자 먹을 밥상.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맛있었다. 예전 그 맛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수진아, 엄마 찌개 먹고 싶지 않니?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수진아. 네. 저예요.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왜? 갑자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짓말. 명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힘들게 산다고. 괜찮아. 명자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나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엄마. 응. 나.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도. 너무 보고 싶어. 그럼. 만나요. 안 돼. 너 나 보기 싫다고 했잖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수진아.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제가 갈게요. 엄마 집으로. 정말? 네.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래. 엄마가 끓여줄게. 고마워요, 엄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다. 수진아,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니, 아직 용서는 아닐 거야. 그래도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해줘서 고마워.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집도, 돈도, 준호도. 하지만 딸은 아직 완전히 잃지 않았나 봐. 나는 테이블을 봤다. 아까 끓인 된장찌개. 다음 주에 수진이가 오면 더 맛있게 끓여줘야겠다. 수진아, 기다릴게. 엄마가 제대로 된 밥상 차려줄게. 나는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게.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잘못했어.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었어. 사랑받고 싶었던 그냥 한 명의 여자. 그게 잘못이었을까? 아니, 잘못이었어. 방법이 잘못됐어. 누구를 사랑하든 내 딸을 아프게 하면 안 됐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딸한테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의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삭제했다. 안녕, 준호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